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기본서 15페이지 재무제표 이제 첫 번째 재무상태부터 한번 봐보죠. 재무상태표 파이낸셜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말 그대로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말하죠. 그래서 일정 시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걸 재무보고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정 시점을 고려하니까 정태보고서라고 하죠. 정태. 그럴 때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요소로서 경제적 자원 하면은 자산, 경제적 의무하면 부채, 그리고 자본을 나타내는 표가 재무제표 해당이 돼서 이걸 재무상태 하면은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자산하면 경제적 자원이 핵심, 부채하면 경제 의무가 핵심, 그러면 자본은 자산서 부채를 차감한 이 자녀에게 의미로서 정리가 되죠. 자, 그럴 때 이런 재무상태표의 기능하면은 당연히 재무상태표니까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성이 있죠. 그래서 재무상태 파악에 유용성이 있지만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재무구조도 알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유동성이라든가 재무건전성 등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로서 이 재무건전성을 다른 말로 재무적 탄력성, 그래서 재무적 탄력성이라고 하죠. 건전성을 탄력성이라고 해서, 그럼 유동성 하면은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지표로 하는 거고, 재무건전성은 기업의 장기 지급 능력의 지표를 활용하는 게 재무건전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런 단기 지급 능력을 평가는 우리가 비율 분석에 있어서 유동비율을 대표로 보죠. 유동비율. 그 다음에 장기 징을 고려했을 때 부채 비율이 있죠. 그래서 유동비라든가 이런 부채비를 고려하는 경우도 단기 지급 능력, 장기 지급력의 유동비율하고 부채 비율을 우리가 알고자 했을 때도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를 알아야 파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상태표에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구성하면은 당연히 구성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 하면은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일명 산부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구성은 3부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구성 요소는 3부자. 그랬을 때 이 재무상태표는 3부자에서 구성이 되는데 재무상태 표시할 최소한 또는 적어도 최소한 항목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15페이지 하다못해 있지만 이걸
16페이지에 박스로 되어 있는 걸 좀 참고로 봐서 우리 과정적으로 핵심되는 거 위주로 좀 살펴보셔야 되니까, 그랬을 때 최소한 표시할 항목에 있어서 자산 하면은 유형자산, 자, 투자부동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재고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뭐 매출 채권 등이 있겠죠. 물론 순서 아니니까. 자, 매출 채권 등이 최소한 표시할 항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칠판에 기록했던 유형자산, 무형자산, 재고산, 현금 자산, 매출 채권, 이 하나 더 쓰죠. 그래서 뭐 여기다가 금융자산, 뭐 여백에 관련해서 자, 이런 항목들이 우리가 자산에게서 봐야 할 핵심적인 자, 회계 처리 내용들이죠. 한번 되면은 유형자산, 금융자산, 재고자산, 현금이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이 가장 핵심이 되죠. 그런데 이런 최소한 표시할 항목에 있어서 자산에 있어서 당좌자산은 최소한 표시할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 부채 화면 역시 최소한 표시할 항목에 매입채무, 그 기타 채무가 있고, 금융부채, 그다음에 충당부채 등이 최소한 표시할 항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역시 부채는 이 매입채무, 금융부채, 충당부채 역시 핵심을 두고 정리가 필요하죠. 한편 자, 자본하면은 소조입니까? 우리가 자, 주제된 비집의 지분이라든가 또는 납입자본, 자, 납입자본이라든가 적립금, 납입자본과 적립금, 자본 및 적립금 등이 최소한 표시할 항목에 해당이 되겠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재무제표에 우리가 세무상태표에서는 이 표시할 항목의 순서라든가 형식에 대해서 자, 규정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 표시할 항목을 나타내는 거지 이게 순서도 아니고 형식도 아닙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재무제표는 항목에 있으니까 최소한 항목의 순서나 형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인데 근데 이런 자산과 부채에 있어서는 유동과 비유동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 구분법이 있는데, 네. 자,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 구분할 수 있지만, 자, 목적 적합한 정보를 줄 수 있다면 유동성 순서에 따라서도 표시할 수 있고, 두 가지를 자, 혼용하는 혼합 표시 방법이 있다는 것에서 이런 재무상태표의 표시에 있어서 반드시 뭐 유동성 순서여야 한다. 또는 유동과 비유동 구분한다. 또는 혼합 표시한다. 그것은 우리가 목적 적합한 정보를 줄 수 있냐 없냐 잘 따져서 목적 적합한 정보를 줄 수 있다면 유동성 순서에 따라 이 목적은 정보를 적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과 비유동, 일부는 유동성, 일부는 나머지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해서 혼합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했을 때 이 자산과 부채 구분되지 자본과는 유동과 비유동 구분이 관계가 없죠. 결론적으로 자본은 자산서 부채를 차감한 자녀에게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했을 때 자, 유동자산, 자산과 유동부채로 구분이 되면서 자, 그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자, 구분이 되어지는데 자, 유동자산에 해당되는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증가 해당이 되면 그 외에는 비유동으로 유동부채 역시도 자, 네 경우 해당되면 유동부채, 그 외에는 비유동으로 분류가 돼서 유동자산의 틀을 좀 잡아서 고려가 되는데 그러면 유동자산은 첫째, 정상 영업주기 내에 실현되거나 실현이 예상되는 자산을 유동산으로 영업주기 내 이때 영업주기란 자, 자산을 취득해서 판매를 해서 대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소요된 기간을 영업주기라고 한다. 그 영업주기 내 실현이 예상되는 거 자산 또는 단기 매매 목적이죠. 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다음에 자,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실현이 예상되는 자산을 유동자산으로서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죠.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1년 기준한다. 1년 기준. 그러면 1년 기준을 따질 때는 보고기간 후입니다. 결산일로부터 12월 의미지 취득일부터 12개월이 아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자, 다음에 현금 등으로 교환이라든가 특히 교환이라든가 부채 상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한기간이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만. 현금 등으로 교환이라든가 부채 상환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한 제한기간이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경우가 유동자산에 해당되는 항목의 구분이고 이 항목에 해당자면 비유동으로 분류가 되죠. 그러면 유동부채 역시도 유동산의 틀을 자, 바탕을 두면서 부채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실현을 결제로 바꿔서 판단하면 구분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유동부채 구분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했을 때 특히 자 18페이지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했을 때 자 항목 하나만 좀 주의할 걸 살펴보는데 자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했을 때 항목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있습니다. 이연은 자산부채 해서는 이런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했을 때 네,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든가 이연법인세 부채가 있는데 자 이연인 자산도 자산이고 자 지금 자 이연 부채도 부채에 해당이 되는데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했을 때 이연법인세 자산은 이연 부채는 유동 자산 부채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그 말은 비유동으로 분류가 되지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했을 때 페이지 19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19페이지에 상단의 표에 4번에 보시면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유동자산부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또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한편 이제 자, 자본하면은 자본은 자산수 없을 차감한 자녀에게 의미가 되죠. 그때 이 자본하면은 분류에 있어서는 납입자본, 이익여금, 기타 자본, 구성요소로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자본은 요 납입자본, 이익여금, 기타 자본 구성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는 틀만 잡아서 정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에 KIFRS의 규정들 한번 확인해 봤죠. 근데 여기에 가장 정리할 때 바탕이 이 재무상태표의 항목의 표시 항목의 순서나 형식에서 규정이 없다는 게 조금 바탕을 둬서 정리하는데 왜 이걸 언급하냐면은 우리가 회계 원리를 이야기해서 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약식 T계정을 활용해서 이해를 하자 그 말이야. 그럴 때 차변은 왼쪽, 대변을 오른쪽으로 해서 차변과 대변의 계정식을 활용해서 정리할 때 이 재무상태표는 자본 등식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데 자본 등식은 자본의 입고를 찾는 거니까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자본 등식, 자본의 입고르죠. 이 자본 등식을 변형해서 재무상태표 등식이 도출이 되죠. 그러면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 입고로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죠.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 자본 등식이 한 재무상태표 등식에 의해서 재무상태표를 계정식으로 작성하면 재무상태표 명칭에 회사명 쓰겠죠. 일정 시점 쓰겠죠. X1년도 12월 30일 현재 쓰면서 이 계정식이 할 때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대변의 자본을 나타내는 표가 재무상태표로서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이 기록이 되죠. 그랬을 때 차변이 자산이라 대변의 부채, 자본에서 부자재가는 떼낼 수 없으니까는 산부자 이렇게 틀 잡아서 이런 계정식 할 때 자산의 합이 100원, 부채 합이 40원, 자본 합이 60원으로서 100원씩 일치가 되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같은 변은 플러스 의미. 자산과 부채는 다른 변은 마이너스의 일명 변의 성격이죠. 그래서 같은 변은 플러스, 다른 변은 마이너스 차감 개념이 일명 변의 성격, 기초 중에 기초죠. 변의 성격을 구분하는데 이 재무상태는 시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본적인 두 개를 한번 보면 재무상태표에 기초 재무상태표, 기말 재무상태표를 할지라도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대변의 자본, 기말 재무상태표도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대변의 자본이 돼서 기초 재무든 기말 재무상태표든 3부자의 틀은 같다. 3부자 틀은 같은데 기초 재무상태표는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의 합의에서 기초자산 100원, 기초부채 40원,
기말 기초자본 자 60원에서 일치가 되고 기말 재무상태표는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에 기말 자산 150원, 자 기말 부채 70원, 기말 자본 80원. 자, 이래서 자 150원에 일치가 됐죠. 자, 그래서 자 시점이 기초, 기말의 의미에서 기초 재무상태표는 전년도 말의 재무상태표를 말하고 당기 말의 재무상태표를 작성이 되겠죠. 그래도 3부자 틀은 이상이 없죠. 그러므로 이 자본 등식에 있어서 기초자본은 기초산 마이너스 기초부채가 됐죠. 요 기초자본은 기초산 100원 써 40원을 뺀 금액 60원, 기말자본은 기말산 150원에서 기말부채 70원을 차감하니 기말자본이 되겠죠. 그래서 기초 기말 재무상태표들도 확인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려 봤죠. 이제 포괄손익 계산서를 한번 봐봅니다. 22페이지 이제 포괄손익 계산서. 자, 전체 재무제표는 제표 명칭에는 기간손익과 기타 포괄손익 계산서로 되어 있지만 포괄손익 계산서는 명칭은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때 포괄손익 계산서는 Comprehensive Income Statement CI라고 하는데 이런 포괄손익 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 또는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표를 포괄손익 계산서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 표의 의미니까 재무제표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일정 기간 동안이죠. 그래서 역시 재무보고서가 되는데 기간을 고려하기 때문에 동태보고서라고 한다. 동태. 자, 재무상태표는 정태보고서, 포괄손익계산은 동태보고서로 구분이 되는데, 자, 기업의 경영성과 또는 영업성과라고 하는데, 자, 그 영업성과,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요소 하면은 수익과 비용이 되겠다. 그 말, 수익과 비용. 자, 그래서 이런 포괄손익 계산서의 자, 기능하면은 당연히 자, 이 정에서 나타내시 기업의 경영성과, 영업성과를 측정하는데 지표를 할 수 있는 게 포괄손익 계산서인데 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에 우리가 흐름을 안다거나 지금 자 22페이지 보고 있죠. 그래서 수익 창출 능력, 자 그다음에 능력이라든가 미래 현금 흐름을 흐름이라든가 수익 창출 능력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하는 게 포괄손익 계산서에 해당이 된다. 그러므로 이 수익 창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자, 이 수익 창출 능력에 따라서 결과를 보기 때문에 특히 매출 총 이익률 등의 지표를 알아보기 위해서 포괄손익 계산서 항목을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 주의할 거. 자, 포괄손익 계산서도 현금 흐름의 미래입니다. 미래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왜 그러냐면
자, 이런 수익이 나타나므로 앞으로 현금 흐름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하면은 현금 흐름표든 또는 재무 상태표도 기본 알 수 있지만은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주는 게 앞으로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포괄손익 계산서에 우리가 기능이지만 수익 창출 능력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포괄손익 계산서의 구성. 자, 구성하면은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포괄손익 계산서는 하나의 보고서가 있고 두 개의 보고서가 있더라. 그래서 포괄손익 계산서는 하나의 보고서하고 두 개의 보고서가 있겠다. 두 개의 보고서가 있는데, 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하나의 보고서를 단일 포괄손익 계산서라고 하는데, 하나의 보고서에 초점을 두고 확인하는데, 그래서 포괄손익 계산서는 원래 기본 명칭이 선익과 기타 포괄손익 계산서 이유도 선익에 대한 정보와 기타 포괄손익에 대한 정보를 구분해서 표시가 되는 걸 포괄손익 계산서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든 두 개의 보고서든 간에 하나의 보고서의 기본 틀을 잡자. 기본 틀은 자, 수익에서 금융원가 하면 비용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금융원가를 고려해서 법인세 비용을 고려해서 당기 순손익을 해서 기타 포괄 손익 고려해서 총포괄 손익을 나타내는 표가 단일 포괄손익 계산서가 된다. 수익서, 금융원가, 법인세 비용, 당기 순손익. 자, 이걸 한번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자, 수익서, 금융원가 마이너스 법인세 비용 마이너스 이래서 이꼬르 당기 순손익이 나오고 당기 순손익에서 기타 포는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을 해서 총포괄 손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서 비용을 빼서 당기 어차피 법인세 비용도 비용이죠. 자, 차감해서 자, 당기 순손익에서 기타 포괄 손익을 가감합니다. 더하고 빼서 총포괄 손익을 나타내는 게 하나의 보고서, 단일 포괄손익 계산서가 된다. 그런데 두 개의 보고서란 자, 수익서 출발해서 당기 순손익이 나타내는 것을 별개의 손익계산서라고 하고 손익계산서 자, 당기 순손익에서 총포괄 손익을 나타낸 것을 포괄손익 계산서라고 하겠다. 그래서 하나의 보고서라 할지라도 당기 순손익을 먼저 표시하고 총포괄 손익을 나타내죠. 자, 그런데 두 개의 보고서를 할지라도 당기 순손익 구하는 것을 별개 손익계산서, 당기 순손익에서 출발해서 총포괄 손익을 포괄손익 계산서라고 하는데 따라서 당기 순손익을 구하는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이죠. 그래서 포괄손익 계산서는
당기 순이라고는 순수히 가감한 금액이니까 위쪽에 수익서 비용을 고려줘. 이런 경우가 당기손익 정보를 나타내고 당기손익. 그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이 가운데 끼어 있죠. 하단에. 그래서 당기손익에는 정보와 기타 포괄 손익. 자, 다시 보면은 기타 포괄 손익의 정보를 이렇게 구분해서 나타내는 표를 포괄손익 계산서라고 하겠다. 그래서 뭘 제가 주의드리자면은 당기손익 항목 하면 수익하고 비용을 의미한 겁니다. 수익과 비용. 자, 당기손익 항목하고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의 구분을 잘해달라. 그래서 당기손익 항목과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을 구분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당기손익 정보냐 기타 포괄 손익 정보를 구분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하나든지 두 개든지 이렇게 수익하면 얻어진 효익의 의미로서 자, 수익하면은 대표적으로 매출액을 의미하겠다. 매출액. 그리고 기타 수익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다음에 자, 금융원가는 비용인데 비용은 수익을 얻기 위해 희생된 것을 비용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이 비용에 있어서는 자, 비용의 분류에 있어서는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서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한다는 것은 종업원 급여, 감가상각비 등의 자, 비용이 성격으로 구분한 걸 말하는데 성격별로 분류할 경우 기능별로 재분배하지는 않는다는 거. 성격별로 분류할 때 기능별로 재분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기능별로 분류할 경우는 자, 매출원가, 물류원가, 관리원가 등으로 자, 분류하는 게 기능별 분류로서 기능별 분류는 매출원가 분류법이라고 한다. 매출원가 분류법이라고도 하는데 왜? 매출원이니까 그래서 매기를 생각하면서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기능별의 분류에 대한 정리인데 뭐가 필요냐면은 기능별로 분류할 때는 성격별로 하는 정보,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생각합니다. 성격에 따른 자, 추가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요점 자, 가지고 있는 게 기능별 분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 정보를 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정보를 공시를 해야 된다. 공시. 그래서 성격별에서는 기능별로 재분배하지는 않지만 자, 기능별로 분류할 때는 성격에 따른 자, 추가 정보를 공시가 돼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성격별과 기능별에 있어서 포괄손익 계산서를 우리가 작성을 할 때 한번 큰 틀에 성격별 하면은 저는 수익서 출발해서 자, 기타 수익 자, 그다음에 재고자산 변동 재고자산 구입 그다음에 종업원 급여
종업원 급여, 감가상각비 등의 자, 기타 비용을 자, 이한 총병을 고려해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익 차감전 법인세 비용 이게 성격별 분류에 따라 우리가 예시고 그러면 기능별에 있어서 자, 수익서에서 자 매출원가 매출 총손익 기타 수익 그다음에 물류원가 관리원가 기타 비용 등의 총병을 고려해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익 자, 그래서 성격별로 예시된 거나 기능별로 예시나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익은 일치합니다. 성격별로 표시를 하든 분류하든 기능별로 표시 분류를 하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익은 동일한데 자 차이점이 노란색으로 보이죠. 재고산의 변동과 구입 매출원가 보이죠. 자 이랬을 때 재고자산 계정 자, 확인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자 차변 기초재고 차변의 매입 대변의 매출원가 자 기말 재고가 되겠죠. 기말 금액을 쓰면 띵띵.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초금액 100원, 매입액 1000원, 그럼 매출원가 950원, 그러면 기말 재고가 150원이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 성격별 분류에 있어서는 재고 자산의 변동이 50원이 되겠다. 자, 이 기초금액의 기말금액의 변동액이 50원이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구입액이 1000원이 되겠다. 1000원. 그래서 자, 이 1000원이 돼서 950원이 나오는데 950원이 자, 예, 가로가 되겠다. 차감음이죠. 자, 이랬을 때 매출원가가 얼마냐? 950원이 되겠다. 매출원가 차감.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섬유 지금 똑같으니까 매출원가 950원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기능별 분류. 재고는 변동액 50원하고 이 변동액 50원하고 자 이 매입액 구입액 1000원을 기입하는 것을 성격별 분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능별하고 성격별에서 우리 주로 시험에서는 이렇게 기능별의 매출원가를 주로 물어보지만 성격별에 따른 이렇게 재고산의 변동이라든가 요 매입액의 구입액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겠죠. 가장 기본적인 계정을 놓고 한번 확인해 봤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 25페이지 하단에 봐보시면 자, 우리나라입니다. 한국. 자, 우리나라는 자, 이렇게 기능별로 분류할 경우에 포괄손익 계산서 본문에 영업손익의 표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업손익을 표시해달라. 지금 이게 국제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기능별로 우리가 분류했을 때 수익서, 매출원가, 자, 마이너스 판매비하고
판매비하고 관리비. 관리비, 이 판매비 관리비에는 물류원가도 포함이 되겠죠. 물류원가 등 포함. 자, 포함을 해서 영업손익에 대한 구분 표시를 해라 그 말에서 우리나라는 포괄손익 계산서 본문에 수익서 매출원가를 빼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에 대한 구분 표시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런 영업이익에 우리가 구분 표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확인 한번 하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격별이 됐든 기능별이 됐든 우리가 차이점을 좀 살펴봤지만 항목들을 구분했을 때 처음 했지만은 기매든 또는 매기든 매출원가 분류법이 기능별 분류법을 바탕을 둬야 정리가 쉬워지죠. 그래서 이 비용을 고려해서 이제 당기 순손익이 나왔죠. 그러면 당기 순손익은 수익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당기 순손익인데 당기 순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죠. 그래서 당기 순손익은 수익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는 것. 그래서 당기 순손익까지 한번 살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기타 포괄 손익은 정리하려고 많죠. 그래서 다음 시간은 기타 포괄 손익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